학교 다닐 때 한국사, 세계사 좋아하셨어요? 저에게는 그저 지루한 암기 과목일 뿐이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지금은 조금 달리 느껴져요. 지적 호기심이 뒤늦게 생겼다고 할까요?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은 과거처럼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계급사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각자 넘고 싶은 넘어야 할 커다란 벽을 하나씩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 우리 선조들도 각자 그들만의 운명의 벽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위인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의 벽을 뛰어넘었기에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그들은 그들 앞에 벽을 부수고 운명을 개척해 나갔을까요? 우리가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에 나온 역사 속 인물들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감탄하며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도 역사 속 인물들에서 멘토를 찾아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 역사의 쓸모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바다의 왕자 장보고입니다. 저는 장보고를 바다를 지키는 용맹스러운 장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장보고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인 줄 몰랐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지배층입니다. 근대 이후를 제외하면 죄다 왕이나 고위 공직자 아니면 장군들이죠. 정도전처럼 양반 가문이어도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하면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신분사회였으니까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면 역사에 이름을 떨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빈임에도 고대 중국과 한국, 일본 역사서에 모두 이름을 올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조선도 고려도 아닌 신라시대 사람. 우리에게는 바다의 신, 해상왕으로 알려진 장보고입니다. 통일신라는 골품제 사회였어요. 지배층은 성골과 진골, 육두품에서 일두품까지 8개의 신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질서라 관직에 있는 사람조차 차별을 받았어요. 육두품이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어느 선 이상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육두품 학자 최치원의 후손인데요.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던 그분도 생전에는 육두품이라는 이유로 서름을 받았습니다. 너무하다 싶어 신라 말기에 개혁안을 내놓기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니 평민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거죠. 장보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역사서에 모두 등장할 정도로 이름을 떨쳤는데도 출생과 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삼국유사에 출신이 미천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완도 근처에서 태어난 평민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뿐이죠. 전라도의 바닷가에서 태어났다면 출신 지역으로 인한 차별도 심했을 거예요. 당시 신라는 수도인 경주, 즉 서라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서라벌에 살지 않는 것도 큰 단점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장보고는 이름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평민들은 성도 없고 이름도 정식으로 짓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어린 시절부터 활을 잘 쏜다고 활보라고 불렀대요.
잘 먹는 사람을 먹보려고 하듯이 주변에서 그냥 그렇게 부른 거죠. 좀 더 자란 후에는 활궁자를 써서 궁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 신분이란 건 운명과도 같아요. 신분의 벽은 감히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장보고 같은 사람에게 관직은 말도 안 되죠. 농촌에서 태어나면 농사를 짓고 어촌에서 태어나면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시기 평민들은 절대로 꿈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 100%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갖는 순간 비극과 고통이 시작될 거라는 걸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 자란 장보고는 그만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갔어요. 장보고가 왜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푸른 바다를 보며 자랐잖아요. 등 뒤에 육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눈앞에 바다를 건너가 보면 어떨까? 장보고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잘 아는 안전한 세계에서 주어진 대로 사는 것보다 조금 무섭지만 미지의 세계로 가보자. 저 바다 건너로 가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고는 당나라로 가는 배에 올랐을 겁니다. 당시 신라는 진골 귀족들이 왕위를 놓고 다투느라 바빴습니다. 사회는 혼란하고 경제는 어려운 게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난민이 많았어요. 더욱이 지방은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래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갔습니다. 장보고도 신라가 아닌 낯선 땅에서 제2막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은 대제국으로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중원은 물론 서역까지 영토를 넓혀 실크로드를 통해 여러 나라와 교류했어요. 그런데 사방으로 땅을 넓히다 보니 중앙의 힘이 곳곳에 미치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당나라는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고 이민족 용병을 고용해 반란을 진압하려 합니다. 당나라로 건너간 장보고도 이 용병 모집 광고를 보고 외인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을 받는 군인이 된 거죠. 장보고라는 이름도 이때 정했어요. 월급을 받으려면 이름을 등록해야 하니까 말이에요. 보니까 주변에 장씨가 참 많은 거예요. 중국은 장삼이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은 중국에서 가장 흔한 장씨로 하고 활보를 한자로 바꾼 궁복이라는 이름에서 복자를 따서 한자 이름을 만든 거예요. 군 생활이 잘 맞았는지 장보고는 승승장구합니다. 중국 역사서에 그 활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며 싸우는 장보고의 모습을 마치 영웅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큰 공을 세운 장보고는 병사들을 지휘하는 관직까지 얻어요. 가진 것 하나 없이 낯선 땅에 와서 외국인 용병으로 시작해 장교가 된 거니까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아메리칸 드림에 버금가는 당나라 드림을 이룬 셈이에요. 하지만 반란군이 다 진압되자 장보고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게다가 외국인이니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고민하던 장보고는 어린 시절에 그랬듯이 또 푸른 바다를 바라봅니다. 당나라와 신라를 오가는 무역선들을 보고 실마리를 얻었는지 이번에는 장사를 시작해요. 국제 무역업을 합니다. 당나라에 오래 살았으니까 현지 사정에 빠삭하잖아요. 인맥도 많이 쌓았을 거고 장보고는 어디에 가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어느 곳에서 누구와 교역하고 어디에 팔아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장사 수완도 좋아 점점 많은 돈을 벌게 되지요.
당시 중국 동해안에는 신라방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당나라에 온 신라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코리안타운처럼 집단 거주 지역이 생긴 거죠. 신라방에는 신라원이라는 사찰도 있었습니다. 이민자들이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교류하듯이 신라 사람들도 절에서 정보를 나누고 친분을 쌓았습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한 장보고는 산둥반도의 적산에 법화원이라는 큰 절을 세웠습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이 이 절에 드나들게 되었지요. 예불을 드릴 때면 200에서 300명이 좋게 모였고 신라어로 진행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법화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장보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름이 날 정도로 재산이 많았다고 하니 거의 재벌이었던 거죠. 중국 적산에 가면 적산명신이라는 거대한 동상이 있어요. 앞면은 스님의 모습이고 뒷면은 장보고의 모습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이 적산명신은 앉은 채로 오른손을 펴서 아래를 살짝 누르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 손이 파도를 잔잔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은 적산명신을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자 바다를 지키는 해신으로 생각합니다. 그 상징이 장보고니까 장보고가 얼마나 유명한 인물인지 알 수 있죠. 일본에서는 아예 장보고의 이름을 원래와 다른 한자로 써요. 보배 보자에 높을 고자를 써요. 외국의 귀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장보고를 아예 재물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적산명신을 모시는 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절에는 교토와 오사카의 상인들이 찾아와 장보고를 참배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잘 번다는 속설이 있다고 해요. 군인으로서 능력도 입증하고 장사를 통해 재력까지 얻은 장보고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벌어놓은 돈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도 됐을 텐데 그는 안주보다 도전을 선택합니다. 바다를 건너 다시 신라에 가기로 결심했던 거죠. 저는 장보고가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다를 보며 살던 어린아이가 낯선 땅으로 향하고 바다를 보며 고민하던 청년이 장사라는 길을 떠올렸을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바다를 바라보니 이제는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해적들에게 끌려가 노예로 팔리는 신라 사람들이 보였던 거죠. 장보고에게 해적을 소탕해야겠다는 새로운 꿈이 생긴 겁니다. 신라로 돌아온 장보고는 서라벌로 가서 신라의 왕 흥덕왕을 만납니다. 바닷가 마을에 살던 흑수저가 해외에서 출세해 금이 환영을 한 거예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장보고는 흥덕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에게는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다. 나에게 권한을 준다면 해적들을 소탕해보겠다. 흥덕왕은 듣자마자 이를 허락했습니다. 장보고는 완도 앞바다에 청해진을 건설했어요. 청해진이 세워진 후로는 해적들이 난동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장보고는 그야말로 바다를 장악했습니다. 강력한 병력이 있었고 무역업으로 돈도 끊임없이 벌었습니다. 청해진 일대는 거의 장보고가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세력이 커지니 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있고 군사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뭘 갖고 싶었을까요? 장보고는 명예를 얻고 싶었을 겁니다. 신라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이 바뀌지 않는 폐쇄적인 사회였지만 자신의 배경을 바꿔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신라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진골 귀족들의 다툼이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 다툼에서 밀려난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장보고를 찾아옵니다. 왕위에 오르고 싶은 자는 당연히 장보고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장보고가 미루어져야 왕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일종의 거래를 합니다. 장보고가 김우징을 밀어주는 대신 김우징이 왕이 되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을 것을 약속한 거죠. 혼란이 가득했던 왕실에서는 마침내 반란이 일어났고 장보고는 군사를 보내 그 반란을 진압합니다. 김우징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우징은 금방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장보고는 새로운 왕에게 아버지가 한 약속을 대신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중국과 일본에까지 이름을 떨치고 있는 세력가가 하더라도 신라의 진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평빈입니다. 그런 미천한 집안의 딸을 왕비에 앉힐 수 없다고 한 거죠. 아비인 장보고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결혼도 못하고 있는 딸을 보면서 속이 문드러지고 이가 갈렸겠죠. 삼국사기에는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나오지만 장보고의 위협이 두려웠던 신라 조정에서 누명을 씌운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라 조정에서는 염장이라는 자를 장보고에게 보내죠. 장보고는 염장을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염장은 술에 취해 잠든 장보고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염장을 지른다는 표현이 이 사건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바다를 호령하던 해상왕은 이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사고와 행동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장보고처럼 산다고 해도 장보고만큼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장보고의 성공 신화보다 그가 본 삶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노비에게서 태어나면 노비로 살고 육두품이면 끝까지 육두품인 거예요. 그런데 장보고는 달랐어요. 어려서는 타고난 한계를 뛰어넘고자 바다를 건넜고 나이가 들어서는 단단한 신분제 사회의 벽을 두드렸어요. 장보고는 자신의 굴레를 탈피하길 원했던 겁니다. 비록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한중일 삼국에 이름을 남길 만큼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죠. 저는 장보고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장보고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단점을 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대 무기가 활쏘기라고 생각했고 이를 내세워 한계를 돌파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삶의 가능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대한 말 같지만 사실은 몹시 연약한 말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가능성과 비교하면 상처 입기 쉽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는 없네. 라는 시각으로 보면 삶은 쉽게 초라해지고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비교는 오로지 나 자신과만 해야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낫기를, 또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앞에는 푸른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는 그저 바라만 보고 누군가는 기꺼이 그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 삶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계기로든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나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가능성을 불신하지 말라고. 그러니 우리 쫄지 맙시다. 이미 엉망이라면 바다에 발 한 번 담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자고요. 어린 활보가 그랬듯이.